안녕하십니까,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또 이번에 또 보게 되었는데, 지난번에는 이 전자계산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계산기 조직운용기사는 5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전자계산기 프로그램 쪽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과목은 이 자료구조 및 데이터 통신입니다. 그래서 자료구조 쪽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이 데이터 통신 쪽이 통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려운 감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또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문제는 일단은 HDLC,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기를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DHLC의 이 구성 요소 중 우리가 구군 개방 시스템에서 DH 절차를 실행하는 부분이며, 이 데이터 제어 명령을 전송하고 응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DHLC라고 하는 구성 요소와 관련돼서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HLC가 이 비트 지향 프로토콜이며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가,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전송 모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 전송을 위한 뭐 데이터 전송 제어 문자 같은 거를 사용하는지, 일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DHLC 구성 요소 중에 우리가 이제 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절차에서 이제 실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면서 어떤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명령 응답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비트 지향 프로토콜이죠. 비트 지향 프로토콜로 일단은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 문자가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답은 일단 보면 우리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DLC는 점대점과 다중점 링크에서 사용하는 어떤 비트 지향 프로토콜이면서, 일단 우리가 이제 국이라고 하는 스테이션은 어떤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단말 컴퓨터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어 전송 모드에는 우리가 정규 응답 모드, 그 다음에 비동기 평행 모드, 비동기 균형 모드, 그 다음에 전송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은 이 HDLC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뭐죠, 이렇게 통신할 때 뭐 마우스라던가 이러한 장치들하고 통신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유니버설 뭐 이제 그 USB라고 하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라고 하는 걸로 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리가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었는데, 이 4번은 이 시리얼 통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통신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계산 문제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먼저 읽어보면, 일단 채널의 대역폭이 1500kHz이고, 그 다음에 시그널비, SMB가 우리가 15일 때 채널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가장 뭐 계산하기 쉬운 거는 일단 두 개의 값이 나왔으니까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샤논의 어떤 전송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있는 채널의 전송 용량은 그 주파수 대역폭과 신호의 잡음비, 그래서 SMB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C는 B 로그 2의 그 1 더하기 뭐 시그널 B, 우리가 이제 요걸로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캐패시티, C는 캐패시티 전송 용량이 되고, 그래서 일단 채널의 용량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밴드위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50kHz가 있고, SMB, 요게 신호대 잡음비가 지금 15가 되죠. 그래서 150 곱하기 2 로그에, 그러니까 로그 2에 우리가 일단 1 더하기 15가 되면 16이 되는데, 로그 2의 16은 우리가 4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그 2의 16은 2의 4승이 16이니까 4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4 곱하기 150을 하면 6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앞에 봤던 어떤 전자계산기보다 두 번째 이 과목에서 일단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러한 공식들이 일단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할 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들이 있는데, 어떤 자격증을 나는 100점으로 일단은 뭐 이렇게 합격할 거야,
물론 이제 좋은 자세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이 60점만 넘으면 그러니까 평균 60에 뭐 꽈락이 이제 4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넘으면 일단 합격이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경제적으로 합격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풀면 되는데 뭐 다른 쪽에 나는 조금 더 집중하실 분들은 뭐 다른 쪽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더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3번 문제는 일단은 버추얼랜, VLAN의 종류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VLAN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프로토콜 기반이냐, 뭐 노드 기반이냐, 그 네트워크 IP 기반이냐, 아니면 맥 어드레스, 맥 기반이냐,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세 개는 뭐 맥이나 IP나 요 프로토콜은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TCP IP 네트워크 같은 거 배우시면 뭐 이렇게 4개의 레이어가 나오고 뭐 제일 아랫단에 우리가 뭐 미디어, 맥 레이어, IP 레이어,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은 어플리케이션 단,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는 IP 단, 그 다음에 밑에 뭐 제일 이제 우리가 NIC, 맥 기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렇게 3개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요 정답은 그냥 봐도 우리가 노드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VLAN은 하나 이상의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에서 생성된 사용자 지정 네트워크로 이 가상의 근거리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V가 버추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공유기 안에서 이렇게 뭐죠? 우리가 밖에 있는 IP하고 다르게 뭐 192.168.0. 몇 이런 거 쓰게 되는데 이런 거를 쓸 때 우리가 이제 내부망과 외부망을 구분할 때 안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가상망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뭐 여기에 이제 종류로 포트 기반이라던가 아니면 뭐 프로토콜 기반, 뭐 맥 기반 뭐 등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정답은 2번 노드 기반이 일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중심 방식에서 에러를 제어할 때 검출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비교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통신 쪽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아마 이게 딱 한 번 정도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뭐 페레티 코드라든가 뭐 페레비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자기 보호 코드인 뭐 해밍 코드, 그 다음에 CRC 체크 같은 거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ENQ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서 들어보신 것도 있고 안 들어보신 것도 있을 텐데 당연히 뭐 위에 세 개는 요 많이 쓰였던 방식들이고 아래는 뭐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요게 당연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러 제어에는 뭐 검출, 복구, 전진 에러, 수정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일단 검출 방식에는 페리티 비트, 페리티 비트가 뭐 비트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더해서 이게 양수인지 아니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요거를 이제 보고 문제가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거 체크를 한다던가 해밍 코드는 우리가 그 2의 매승 뭐 이런 식의 중간에 코드를 삽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에러의 검출과 뭐 우리가 이제 복구 같은 걸 가능하게끔 한다던가 그 다음에 블럭합 검사라던가 뭐 CRC 그 다음에 뭐 체크섬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우리가 검출 방식들이 있는데 일단 4번은 아니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또 뭘까요, 여러분들? 또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이게 또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 쪽에는 일단 계산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통신만 아마 여러분들이 나오면 그 꽈락 때문에 조금 뭐 고생을 하겠습니다만 다양스럽게 또 데이터 구조랑 같이 들어있죠.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일단 데이터 변조 속도가 3600 보드고 그 다음에 쿼터 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전송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BPS는 일단 우리가 3600이라고 하는 게 있고 쿼드 비트라고 하는 거는 비트를 4개를 사용한다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보드 레이트라고 하는 게 이 초당 발생한 신호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초당 일단 신호의 변화량이고 BPS는 초당 전송 비트 수죠. 그래서 BPS라고 하는 거는 초당 발생한 신호 곱하기 우리가 이 비트 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3600 곱하기 코드 비트니까 4비트라고 그랬죠. 4를 하시면 14400 BPS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뭐 그냥 뭐 그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쿼드 비트나 뭐 듀얼, 뭐 쿼드 이러한 옥타 뭐 이러한 우리가 이제 뭐 2, 4, 8 이렇게 나가는 어떤 여러분들이 용어만 좀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 뭐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뭐 곱해보고 밑에 이제 결과값들이 보기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추론을 좀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26번을 우리가 좀 보면 이 회선교환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밑에 보시면 일단 보기들이 조금 약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전송 속도 및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와 그 다음에 전송 대역폭 사용이 가변적이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통신 경로가 통신 종료시까지 구성된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화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이 소량의 전송에 효율적이다가 있는데 지금 보면 2번하고 4번하고는 약간 조금 뭔가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뭐 전송 주역폭이 일단 사용이 가변적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고정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번하고 4번하고도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1번하고 지금 2번하고 1번하고 4번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답을 보면 일단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회선교환망은 우리가 이제 전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뭔가 어떻게 되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화를 끝낼 때까지 계속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고속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고속으로 보낼 수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선을 독점으로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화용이라던가 이런 쪽에 우리가 적합하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또 네트워크 문제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네트워크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 일단 다음의 설명에 부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이니까 당연히 TCP IP 네트워크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일단 네트워크는 우리가 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요 TCP IP망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 벡터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칭하는 우리가 외부 라우팅 지금 이제 프로토콜인데 자율 시스템 간의 라우팅 테이블을 전송하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라우터 간에 라우터끼리 뭔가 통신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로 벡터 제어 프로토콜이라고 칭한다고 하는 게 요게 일단 어느 정도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결될 때는 일단 전체 경로에 대한 테이프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바뀐 경우에 전체가 아니라 수정된 부분들만 교환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구글닷컴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검색을 하면 실제 구글닷컴으로 우리가 이제 패킷을 보내는데 이 중간중간에 우리의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도 여러 개의 컴퓨터, 특히 라우터를 거쳐서 가겠죠. 그런데 이 라우터를 거쳐 갈 때 우리가 이제 경로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경로가 어떤 라우터가 뭐 중간에 꺼지거나 아니면 통신에 장애가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미국으로 곧장 가야 되는데 뭐 일본으로 돌려서 간다던가 요런 식으로 요 라우팅 테이블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우터 간의 라우팅 테이블을 교환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 프로토콜로 우리가 BG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BGP는 우편물을 처리하는 우리가 우체국처럼 인터넷 트래픽을 전송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하는 우리가 인터넷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프로토콜,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뭐 밑에 오픈, 뭐 셔티드 패스 퍼스트라던가 뭐 EGP 여러 것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토콜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또 숙지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을 보면 우리가 에라 수정과 관련해서 아까 페러티 피트라던가 허밍 코드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전진 에라 수정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 포워드 에라 뭐 커렉션, 그래서 FEC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보기를 보면 ARQ 방식과 달리 수신 축에서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오류 검출뿐만 아니라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검출할 수가 있는 그 코드가 있고 오류의 검출과 수정이 가능한 코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페르트 비트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만 검출이 가능하지 수정이 불가능한데 허밍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정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가능한 코드인가?
그래서 지금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ARQ에 비해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역채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옳은 건지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정정 방식이라고 부른다. ARQ 시스템에 보다 잉여 비트 수가 적어서 시스템의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진 우리가 이제 앞방향, 그러니까 포워드, 순방향 오류 수정은 오류 수정을 위한 비트를 우리가 데이터에 부과해서 전송해서 수진 축에서 오류를 발생하고 일단은 검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FE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식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9번은 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플리지는 어떤 이게 랜을 구성을 하는 이 구성 사항에서 이러한 어떤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지금 보시면 뭐 버스형이라던가 우리가 스타형, 별형을 성형을 이제 스타형이라고 부르는데 뭐 스타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링이 있고 우리가 이제 메시 스타일, 그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나의 선에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사용하는 요 랜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더미 허브라고 하는 이러한 허브에다가 컴퓨터들을 물려서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버스형이라고 부르죠. 근데 버스형 외에도 이 중간에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옆에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연결되는 요 스타형, 얘를 성형이라고 부르는데 요 스타형이 있는데 스타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이제 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얘는 가운데만 거쳐서 두 번에 모든 것들이 일단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얘의 문제는 가운데 컴퓨터가 고장 나면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메시 스타일인데 이 안에 있는 호스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선로를 각각 따로따로 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속도는 빠른데 기본적으로 선들이 많아지니까 관리비라든가 이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버스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버스형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속도로하고 동일한 그 버스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여러분들이 도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울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가시면 수많은 아파트들이나 뭐 집들이 있는데 집과 집 사이를 다 도로로 연결하지는 않죠. 그래서 중앙에다가 큰 도로를 두고 우리가 이 밖에서 중앙까지만 연결을 하는데 얘도 가운데 큰 도로를 두고 얘 밖에서 연결하는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스형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성형에 비해서는 일단 뭐 중간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더라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망형에 비해서는 우리가 구축 비용을 적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링형, 환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링형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지 돌듯이 이렇게 목걸이 만들듯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로를 이렇게 환형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한쪽이 고장나면 반대 방향으로 데이터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형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고장이 덜 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데이터를 전송할 때 가까이 있는 건 상관없지만 멀리 있는 거는 우리가 삥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형은 우리가 트리 형태로 이게 구성이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그 뭔가 컴퓨터들이 고장나면 밑에 있는 것들이 동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 토플리지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트워크 토플리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도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TCP IP의 가장 기본적인 또 이 문제가 나왔는데 바로 프로토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에서 어떤 물리적인 주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맥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48비트의 이러한 주소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미디엄 레이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랜 사냥이라든가 이러한 랜상에서는 이게 정기적인 신호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기가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주소가
우리가 맥 어드레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주소라고 보통 얘기하죠. 피지컬 어드레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OS에서는 여러분들이 IP 주소라고 하는 거를 매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IP 주소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람이 입력을 하는데 이 주소는 사람이 우리가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크롬에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지 실제적으로 이 맥 어드레스를 이 컴퓨터 밑에 단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력한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바꾸던가 아니면 피지컬 어드레스를 IP 주소로 바꿔야 되는데 TCP/IP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한 프로토콜을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토콜이 무엇냐라는 게 문제인데 여기에서의 지금 답은 일단 RARP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RP는 IP 주소로부터 물리적 주소를 구하는 거고 리버스 ARP라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이 피지컬 어드레스로부터 IP 주소를 구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RARP가 되는데 RARP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가 나왔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통신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이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의 탐색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프리오더, 뭐 포스트오더 이러한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뭔가를 실행할 때는 루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A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프리는 up을 의미하고요. 포스트는 D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에서 up은 B인가요? C인가요?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럼 B로 내려오면 B의 관점에서 up과 D가 있을 텐데 앞쪽은 D가 되겠죠. 그럼 A, B, D로 내려왔다가 D를 봤더니 밑에 없네요. 그럼 다시 부모로 올라와서 B로 왔는데 B의 나머지 부분을 또 가죠. E로 갑니다. 그래서 E로 갔다가 또 밑에 보니까 하나 있죠. 그래서 H로 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E로 올라왔다가 E도 더 이상 없죠. B로 갔다가 B도 없으니까 A로 가서 A에서 반대로 일단 C로 갑니다. C에서 F가 앞에 있으니까 F로 갔다가 요 G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로드부터 시작해서 일단 왼쪽 자식이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 없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없으면 다시 부모로 가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탐색하는 방법인데 요 트리의 탐색과 이런 문제들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한번 정도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파일 구조가 나오는데 일단 레코드는 물리적 주소를 통해서 직접 억세된다. 파일 내 레코드들은 정해진 순서가 없으며 레코드를 중에 특정 항목을 키로 해서 기억 가능한 주소를 계산한다.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주소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해싱 함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일단 우리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 파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순차 파일은 레코드를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연속적인 물리 공간에 기록하는 것을 순적 파일이라고 하고요. 직접 파일은 파일을 구성하는 레코드를 임의의 저장 공간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을 뭔가 이렇게 직접 저장된 게 아니라 임의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얘들을 찾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주소를 계산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주소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해싱이죠. 그래서 해싱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주소를 보통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 뭐 스택과 큐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먼저 들어가는 게 제일 나중에 나오고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자료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온 게 제일 먼저 처리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뭐죠? 제일 나중에부터 일단은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닉스의 디렉토리 구조. 그래서 일반적인 윈도우나 유닉스나 이 디렉토리 구조는 트리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스택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답일 거고요. 프로그램에 호출할 때 우리가 A에서 B를 호출하고 B에서 C를 호출하면 C가 종료가 되면 A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B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스택이고 함수 호출도 마찬가지죠. 프롬 호출과 함수 호출이 비슷한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은 트리 구조인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4번은 3단계 데이터 구조 중에 물리적 저장 장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계로 디스크나 우리가 테이프와 같은 저장 장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중에 3단계니까 뭐 내부냐 연결이냐 외부냐 개념이냐인데 뭔가 딱 보면 우리가 이게 외부인 것 같습니다만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함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단계는 일단 스키마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 구조와 이 대학 조건을 정의한 것인데 우리가 외부 스키마 그래서 설계적인 관점에서 멀리서 바라보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학생에 대한 테이블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설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 뭐 학생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저장하려면 이름, 뭐 학번, 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성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학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럼 이거를 실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념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을 해 놓으면 실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내부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외부 파일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또 트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일단 차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뎁스라고 하는 게 있고 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인데 뎁스는 우리가 깊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들어가죠. 뎁스는 깊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식의 수가 차수인데 A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B, C, D니까 3개고 B가 갖고 있는 거는 2인데 C가 F, G, H, I 4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뭐 보시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차수가 4개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파일 구조는 무엇인가? 파일 구조와 관련된 문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순차의 서브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구성하는 각 순차 서브 파일을 멤버라고 하고 멤버의 시작 주소를 파일 디렉토리에 저장한다. 매크로 라이브러리 또는 프롬 라이브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순차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순차 파일의 멤버를 또 따로 저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분할되어서 저장되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분할된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할된 파일은 여러 개의 서브 파일로 순차 서브 파일로 구성된 파일이고요. 이 백업과 같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테이프 드라이브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할 때 우리가 이제 파일들을 나눠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백업할 때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문제를 보시면 선형자료 구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은 선형자료 구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데이터들이 일렬로 이렇게 저장되는 구조. 그래서 보통 배열이나 스택이나 큐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트리라든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은 비선형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일단 트리가 있는 1, 3, 4번은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있는 1, 3, 4번이 탈락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에서 우리가 해싱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을 뭔가 이렇게 검출할 때 어떤 함수의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검출할 때 어떤 하나의 키값이나 아니면 뭐 두 개의 키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키값에 대해서 동일 값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키값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동일한 어떤 값들이 뭔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 뭔가 이러한 것들 두 개의 키값이 동일한 키값을 갖게 되면 무엇인가? 클러스터링은 뭔가 묶는다는 뜻이고 오버플로우는 넘쳤다는 뜻이고 릴레이션은 관계라는 뜻이고 콜렉션은 충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영어 단어만 딱 보셔도 그렇죠. 충돌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키에 대해 동일한 값이 내는 충돌을 우리가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예, 충돌이 발생하는 걸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영어로 일단은 푸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9번 문제는 다음 자료에 대해서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경우에 1회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이죠. 그래서 버블 정렬은 두 개의 값이 있으면 서로 간에 이렇게 교환을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8, 5가 있으면 일단 큰 값을 교환을 해서 뒤로 옮깁니다. 그래서 5가 앞으로 가고 8이 뒤로 가겠죠. 그리고 한 번 더 회전을 하면 8하고 6하고 비교해서 6이 앞으로 오고 8이 뒤로 가고 8하고 2하고 비교해서 8이 뒤로 가고 2가 앞으로 오고 8하고 4를 비교해서 8이 뒤로 가고 4가 앞으로 오는데 그래서 1회전 때는 제일 큰 값이 제일 오른쪽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놓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일단 3번이 딱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버블 정렬은 앞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두 개의 값끼리 교환을 하는데 더 작은 값을 앞으로 보내고 큰 값을 뒤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1회전을 하면 앞에서 순차적으로 뒤까지 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몇 번 반복하면 정렬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이 거품처럼 서로 교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문제는 또 DBMS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DBMS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그럼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제어하거나 뭔가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니까 당연히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당연히 맞을 건데 그럼 이 중에 어떤 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조작할 때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QL은 그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인 Data Manipulation Language, DM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Create Table이나 이런 거 테이블을 정의할 때 우리가 DDL, Data Definition Language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Grant라던가 Revoke라던가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롤백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용자한테 권한 준다던가 이런 걸 할 때 데이터 제어라고 부르는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작과 정의와 제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 데이터 변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통신하고 자료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이 프로그램 랭귀지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어려운데 특히 통신 쪽이 조금 여러분들이 광범위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우리가 또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